자, 안녕하십니까. 이트렌드 강흥부 센터장입니다. 삼성자산운용과 저희 이트렌드가 콜라보가 돼서 여러분들께 좋은 펀드 또 ETF도 소개를 해드리는 컨텐츠를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모셔봅니다. 삼성자산운용사에서 꽃미남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지만 그쪽 회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팀장님 김도영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요즘에 뭐 삼성자산운용사의 그 유튜브 거기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네. 네. 혼자 이렇게 혼자 찍으실 때 좀 편하세요? 아니면 누군가 진행하는 게 있는 게 편한가요? 보통은 혼자 찍을 때가 편하고요. 네. 둘이 찍을 때는 센터장님하고 찍을 때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혹시- 너무 같나요? 아닙니다. 네. 아주 좋은 자세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김동 팀장님이랑 삼성자산운용사에서 어떤 진행자가 이렇게 같이 했었던 적이 없으셨나요? 제가 예전에 네. 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이제 외부 뭐 좀 유명하신 분이나 뭐 연예인하고 그렇구나. 했을 때는 네네. 있었는데요. 보통은 자체 인력으로 한이님, 수급을. 한이님. 한이님하고 네네네. 좋았던 좋았던 기억이죠. 컨텐츠였다. 좋았던 컨텐츠였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업로드 되고 지금 거의 한 달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뭐 요즘 이제 오늘 말씀드릴 뭐 자료들 준비하면서 네,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연구하시고. 공부하고 네. 뭐 어떻게 하면 저도 좀 더 네. 좋고 재밌는 말씀을 좀 드릴까 네.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저는 기대 반 우려 반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있는데 그래도 앞에 미국이라는 게 딱 붙어서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워낙 미국 반도체가 핫하고 또 우리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 반도체 칩을 들고 그렇게 하셨었잖아요. 그게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그 자체가 역사적으로 정말 손에 꼽히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거의 처음 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것이고 네. 그게 첫 시작으로 해서 뭐 반도체 빅사이클이 시작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삼성전자 주가 지수를 1월 11일 날 보면서 야 진짜 빅사이클 시작 아니야 했지만 지금 6개월 7개월 동안 네. 많은 주주분들에게 실망과 섭섭함을 맞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런 면에서는 미국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미국에 상장된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센터님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뭐 기대 반 우려 반이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 기대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주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좀 네. 오래되긴 했지만 뭐 반도체 전쟁이다. 반도체 패권 싸움이 미국과 음. 중국에 시작됐다. 그래서 센터 형님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네. 지난 4월에 반도체 회의를 소집을 해서 웨이퍼를 네. 들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저와 함께 이제 알아보시고 네. 그럼 과연 그게 투자로는 어떻게 이어지는 게 정말 진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투자하는 길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이 기대가 되는데 그럼 먼저 반도체에 대해 간략한 설명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막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 반도체 그냥 대략적으로만 기억을 하고 계시거든요. 좀 준비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는 크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 두 개로 나뉩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라 함은 말 그대로 메모리 어떤 저장하는 기능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뭐 디램이나 낸드 네. 이런 이름에 갖고 있는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다. 네. 그래서 뭐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좀 말이 좀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불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니까 저장을 하는, 기억을 하는 대신에 뭔가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고 요즘 이제 속도가 생명이고 뭐 5G다. 뭐 게임을 할 때도 보다 빠른 고화질의 게임을 원하시는데요.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라고 불리어지고요. 이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라 많은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반도체 산업을 얘기하게 됩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뉜다. 거기고 디램과 낸드로 대표로 된다. 요 정도만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대표 기업들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아까 이제
낸드나 네. 디램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디램이라고 하는 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끄면은 기억이 사라지는 네. 휘발성 메모리를 디램이라고 하고요. 음. 전원을 끄더라도 데이터가 남아 있는 거를 이제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낸드라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특히 디램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전체 시장의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네,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한 22% 정도를 차지해서 사실 이 디램 시장은 이 3개사가 거의 이제 과점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낸드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비중을 잘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한 34%, 그리고 미국의 WDC라는 회사가 22%, 네. 그리고 일본의 키옥시아라고 이제 예전에 도시바 네. 회사인데요. 이거 한 16% 이렇게 해서 한 6개 기업 정도가 경쟁을 좀 벌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작년 10월에 하이닉스가 인텔 종합반도체 회사죠. 미국의 인텔의 낸드 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한 네. 10조 원 정도를 들여서.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무난히 좀 승인이 날 거로 예상이 돼서 이렇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낸드 부분에서도 글로벌 2위 정도, 지금 현재 한 6위 정도 하고 있는데요. 네. 2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SK 하이닉스가 인텔을 인수했다라고 막 이렇게 그렇게 텍스트만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랬거든요. 네,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낸드 부문을 인수했다. 맞습니다. 그때도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래도 낸드 부분만 인수했어도 이것도 놀랄 내용이잖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인텔은 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업보다는 시스템 네.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낸드 부문을 SK 하이닉스에 매각을 하고요. 그 금액으로 이제 뭐 파운드리나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준비를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이게 중국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로 합병이 완료되면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네. 이게 사실 이제 반도체 패권 싸움에서 되게 재미있는 이슈인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반도체 뭐 치킨 게임이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크게 살아난 이유도 이제 뭐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도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반도체 승기를 잡으려고 맞아요. 서로 엄청 이제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어느 한 나라의 한 기업이 다른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려면 미국 또 중국, EU 네. 뭐 등등의 국가들 총 8개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듣고 보니까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거기에 우리나라는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네, 열심히 해야죠. 네, 그래서 네. 이 나라들의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네. 인수가 다 이제 현실화가 되는 네. 과정이 있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뭐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정말 국가의 네. 모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 뭐 중요하죠. 바이든도 그렇고 네. 중국의 시진핑, 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네. 반도체 육성에 너무 심혈을 기울인 이유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낸드 사업 부문은 어떤 뭐 치열하게 각축하는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중국 승인만 남겨놓고 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뭐 무난히 승인이 날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아주 좋은 팁을 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 메모리 반도체 대표 기업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시스템 반도체 대표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그 앞서 메모리 반도체는 뭐든 설계부터 네. 생산, 마지막 검사나 테스트까지 하나의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이런 기업들이 종합 반도체 회사로 불리죠.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한 8천여 개의 반도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소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하나의 종합 반도체 회사가 이 8천 개를 모두 관리하는 건 사실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8천 개 종목을 저희가 다 볼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생산 프로세스를 구분해서 각각의 대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팹리스라고 해서 네.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미국의 엔비디아, 네. 퀄컴, 네. AMD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이 팹리스 시장은 미국 기업들이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파운드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습니다. 예, 위탁 생산하는 네.
회사들이죠. 그래서 네. 앞서서 이제 팹리스 설계를 하는 팹리스 회사들이 설계 도면을 가져오면 네. 이 위탁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 회사들이 그거에 맞춰서 네. 주문자가 원하는 그 방식에 맞춰서 잘 생산을 해줍니다. 그걸 파운드리라고 하고 대표 기업으로는 대만의 TSMC 아,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있고요. 네. 전체 시장은 대만의 TSMC가 한 56% 오. 압도적으로 네.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한 18%를 가져가고 있고요. 음. 다음으로는 뭐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가 한 7%, 네. 대만의 UMC라는 회사가 7%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네. 다음은 이제 뭐 반도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잘 포장하는 패키징이나 네. 검사하는 시장들이 있어서 그렇게 시스템 반도체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주로 언급이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TSMC 전체 시장이 56%면 거의 뭐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 지수가 레벨업이 되려면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거기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이 부분이 해결이 좀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 해결이 뭔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네.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러면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하고 삼성전자가 네. 어떤 기업이 더 좀 유망할 거냐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일단은 시총만 봤을 때는 TSMC가 지금 한 700조 원 가까이 되고요. 네. 삼성전자는 우선주 포함해서 한 540조 원 정도. 네. 그래서 파운드리만 하는 TSMC가 삼성전자 전체 시총을 능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능가하고 있고, 대단합니다. 예. 예, 또 역량을 보면은 2분기 영업이익이 TSMC는 5.9조 원이 나왔고요. 네. 삼성전자 뭐 2분기 추정치인데 전체 반도체 영업이익이 2조 5,7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대부분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네. 나왔고 파운드리는 한 2천억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때 뭐 이재용 부회장님이 네. 몇 년 안에 TSMC를 따라잡겠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게 이제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퀘스천이 계속 붙는 것 같고요. 음. 그 이유는 TSMC는 계속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 32조 원, 네. 그리고 2024년까지 총 한 147조 원 정도 규모를 파운드리 시장의 설비 투자, 흔히 뭐 카펙스라고 하죠. 네. 이런 설비 투자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음. 삼성전자는 현재 사실 현금 보유 비중이 글로벌리 거의 뭐 한 탑 5 안에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현금 보유 예. 비중이 한 131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전체 시총의 거의 뭐 25% 정도? 현금이 너무 많은 거죠. 네. 근데 이 삼성전자보다 현금이 많은 기업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애플이나 구글 정도거든요. 네. 네, 넘사벽이죠. 그런 넘사벽인데 네. 그 삼성전자보다 적게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앞서 있는 TSMC 정도거든요. 근데 그 말은 그러면 TSMC가 현금이 없어서 잘못된 것이냐가 아니라 네. 지금 삼성전자가 이 많은 현금성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이 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앞서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네. 질문에 네. 결국 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해결이 좀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먼저 파운드리를 여쭤봤는데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고 파운드리 얘기는 좀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사실 중요한 포인트신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말씀드리고 시스템 반도체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한 7대 3으로 네. 더 큽니다. 그래서 2020년 말 기준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한 140조 원이고요. 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한 334조 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시장이 인공지능이다, 5G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고도화나 미세화 과정이 많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네. 근데 아쉬운 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은 한 70%가 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기업 점유율은 4%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미국 반도체 상품을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의 탑 브랜드에 지금 우리가 소개할 미국 반도체 MV 이 ETF에 그러니까 TSMC나 ASML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미국 증시를 끌고 나가고 또 대만 증시를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지금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가 이런 데서 있네요. 정확하게 네. 파악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파운드리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주셨는데 좀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관계 애널리스트 분들,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랑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차 한잔하면서 여쭤보면 파운드리 부분만 모멘텀만 딱 붙으면 금방 삼성전자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당연히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운드리 분야에 관심이 높아진 이유가 시장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이 좀 적다 보니까 파운드리에 집중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가 그렇죠. 있고 네. 주문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뒤에 네. 지금 후공정 네. 뭐 테스트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재미있는 게 약간 이제 역사적으로 돌아가 보면 네. 이제 미국 반도체 산업으로 돌아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제 미국은 네. 모두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 인텔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도 하고 이제 제조도 하는 네. 그런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반도체 시장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조나 생산에 대한 관심은 좀 적어지고 팹리스 설계하는 기업들로 많이 변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퀄컴도 그렇고 AMD 같은 기업들이 2000년대 이후에 설계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서 네. 생산하는 파운드리 회사들이 미국에는 이제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그 파운드리 시장을 잡고 있는 대만의 TSMC와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거의 독보적인 네, 기술력을 그렇죠. 갖게 됐고요. 물론 이제 TSMC가 좀 더 기술력은 앞서 있고 뭐 캐펙스 투자도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TSMC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그 이외에 이제 주문을 받아야 되는 것들은 이제 삼성전자가 잘 수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몇 개 없어지다 보니까 네. 파운드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있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뭘 만들고 싶어도 네. 그림을 아무리 뭐 예쁘게 디자인해서 가져가도 이걸 만들어줄 그렇죠. 회사가 없으면 그냥 손만 빨고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파운드리 시장이 좀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TSMC와 삼성전자 경쟁력 차이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 TSMC와 삼성전자를 동시에 투자하는 투자 방식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도 이 설명해 주시고 뒤에 좀 첨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쟁력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일단은 제가 아까 뭐 앞서서는 이제 시총이나 뭐 매출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반도체 시장이 점차 말씀드린 계속 고도화되고 이제 5나노, 3나노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네. 먼저 이 TSMC는 그 센터님 잘 아시겠지만 ASML이라는 네덜란드의 EUV 극자외선 극자외선 노광 장비 이제 말이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 장비가 있어야 점차 그 5나노에서 3나노 이렇게 미세화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는 건데 이게 1년에 한 40대 정도 ASM이라는 회사, ASML이라는 회사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현재 TSMC가 올해까지 60대 보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게 전체 EUV 노광 장비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쉽지만 한 28대 정도로 일단 이 장비의 차이에서부터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차이가 좀 벌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력도 앞으로 좀 더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바이든이 이제 4월 회의에서 들었던 이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는 그 캐파도 TSMC는 월에 한 110만 장 정도 생산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한 43만 장. 물론 이제 2위고 뭐 많이 만들고 있지만 TSMC 대비해서 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일단 양적으로 보여주는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또 이제 TSMC하고 삼성전자를 이제 얘기를 할 때 똑같은 뭐 5나노 반도체다 이런 걸 만들 때도 사실 겉보기에는 같은 5나노라고 보여지지만 그 퀄리티에서는 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 소모 같은 경우에 이제 패키징 같은 것도 좀 잘해가지고 같은 상품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TSMC에 대한 퀄리티가 좀 더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요. 또 원가 경쟁력도 TSMC의 어떤 수준이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뭐 압도적으로 좀 넘사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보면 앞서 이제 투자도 TSMC는
한 최근에 한 140조 원 정도로 투자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는 의사결정 컨트롤 타워가 네. 현재는 좀 부재하시다 부재 중이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늦어져서 계속 그 격차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차이가 좀 좁혀졌으면 좋겠는데 네. 뭐 현재까지는 네. TSMC가 좀 올라설 것 같고요. 이 대만의 어떤 언론사에서 이런 기사들을 냈는데 헤드를 뽑아 보면 네. 2030년까지 삼성전자는 절대 TSMC를 따라잡을 수 없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국 기업들에 대한 네. 얘기도 했는데 물리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걸 뭐 당장 부정하기 좀 네, 어려우니까 네, 좀 네. 아쉽긴 한데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계속해서 여전히 차이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이 뒷부분에 이제 마지막에 설명한 미국 반도체 MVE ETF가 아주 적절한 투자 상품이긴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네. 뒤에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이제 센터장님 찾아뵈면서 네. 제가 장중이었는데 좀 네. 매수를 좀 하고 왔습니다. 아, 그러셔요? 네. ETF는 하셔도 되잖아요. ETF는 하도 되기 때문에 아, 네, 네, 네. ETF로 네. 반도체 MV 네. 매수하고 왔죠. 팀장님이 뭐 여유자금이 아무리 많으셔도 조금 투자해도 시장 뭐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전혀 이동도 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을 패권 전쟁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2017년부터 해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죠. 있었고요. 네. 이게 재밌는 게 미국보다 중국이 먼저 개발한 반도체가 5G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는데 네. 알아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팹리스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네. 중국한테 졌다라는 거에 대한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미국이 화웨이라는 중국 회사를 네. 제재를 맞아요. 가하게 본격적으로 되죠. 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충격을 받으니까 네. 이제 뭔가 물리적인 압박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뭐 캐나다에서 화웨이 CFO가 체포되기도 하고요. 네. 또 블랙리스트에도 올라가면서 네. 화웨이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뭐 이런 스마트폰 시장이나 반도체 시장에서 지금 계속 점차 부진을 면치 못하고 네, 있는 맞습니다. 모습이 네,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 미국이 중국을 비난했을 때 중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너무 특혜를 많이 주고 있다. 보조금도 지급하고 이러면서 다른 반도체 싸움에서 질 것 같은 우려감이 들면서 그들을 비난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본인들이 자국 기업들을 되게 지원을 해주는 네. 모습을 보여주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그 명분으로 삼은 게 국가 안보입니다. 네, 명분으로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육성하지 못하면 안보에 위협이 된다. 네. 중국과의 싸움에서 질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싸움이 계속 네. 이어졌던 거고요. 그때 이제 웨이퍼를 들었던 4월 그 회의를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네. 이때 반도체 화상 회의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들어갔고요. 뭐 TSMC도 당연히 들어갔고 인텔이나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TSMC에게 투자를 많이 해라.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면 베네핏도 많이 줄 테니까 네, 투자를 네. 많이 해라라고 압박을 가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도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민감한 사항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네, 그런 이해관계가. 부분에서 네. 사실 이제 대만이 이제 TSMC가 미국에 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약속을 했고요. 우리나라 네. 삼성전자도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다가 한 네. 20조 원 정도 추가로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뭐 인텔 이런 회사들도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모습은 좀 중국이 미국의 패권 싸움에서 좀 밀리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선언한 게 2025년까지 반도체 내재화 국산화율을 뭐 70%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뭐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0%도 되지 않는 네. 좀 약간 그 중국에는 어울리지 않게 초라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그 중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데 칭화 유니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나온 칭화대학교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네, 칭화대학. 그룹인 그 반도체 대표 기업인데 네. 최근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무리하게 좀 투자도 많이 하고 네. 이런 것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부채가 쌓여서 파산 신청을 했고 지금 어떻게 회생이 될지는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네. 그런 면에서 현재까지는 좀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는 미국이 좀 승기를 잡지 않았나 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안 터지려면 참 이걸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네, 들어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김도영 팀장님과 여러분들께 반도체 공부를 같이 했는데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코덱스 ETF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름은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입니다. 네. 지난 6월 30일에 상장을 했고요. 네. 미국 반도체 뒤에 MV라는 거는 다른 뜻은 아니고 이제 지수 사업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께서는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대표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봐주시면 될 것 되죠. 같아요. 네네. 네, 네. 이렇게 하면 네. 깔끔할 것 같고요. 주요 기업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네. 제가 오늘 시간에 가장 많이 언급해드렸던 TSMC, 대만의 TSMC에 현재 한 14% 정도 네. 투자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아껴놨던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는 꿈의 주식이죠. 꿈의 주식이죠. 네. 그래서 이 GPU, 그래픽 저장 장치의 글로벌 1위 회사고요. 엔비디아를 메타버스에 또 관련된 산업으로 봐주시면 되세요. 네. 그 이유는 엔비디아도 이제 팹리스 회사인데요. 엔비디아가 그 GPU, 그래픽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 가상 공간에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네, 플랫폼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최근에 유료 플랫폼인데 BMW가 차를 만들고 할 때는 이제 어떤 차량 충돌 시험, 추돌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실제로 진짜 다 부딪히고 맞아요. 부서지고 다시 세팅하고 네네, 이랬었는데 네. 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그걸 테스트를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속도도 횟수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죠. 충분히 이제 테스트를 효율성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좀 더 이제 각광을 받고 그래서 센터님 모두에 해주셨지만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올해 오히려 빠진 기업도 있고 네. 삼성전자처럼 이제 횡보하는 기업들도 많았는데 엔비디아는 연초 이후에 50% 이상의 수익률. 그렇죠. 예,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이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네. 그 정도 수익률을 보여줬던 뭐 대표적인 기업이다. 미국 그 기업에 한 10%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또 말씀드렸던 네덜란드의 ASML 네. ASML 기업에 또 한 6% 정도 투자를 하고 있어서 네. 이 세 개 기업만 하더라도 일단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에 있어서 대표 기업들의 각각 좀 투자할 수 있다라는 네. 좀 장점을 갖고 있고요. 뒤이어는 뭐 말씀드린 종합 반도체 회사 인텔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팹리스 글로벌 1위 퀄컴 미국의 퀄컴이라는 회사에도 한 5% 정도씩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대표 기업들에만 투자하는 총 기업 수는 25개가 네. 되고요. 3월과 9월에 정기 변경을 통해서 종목 변경이나 비중 조절을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조금 뭐 투자에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신 분들은 미국 반도체 이 코덱스 미국 반도체 ETF를 잘 활용하시고 또 여기에서 투자 비중을 늘 보고서를 챙겨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개인 투자도 좀 하시면서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에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익숙하실 텐데요. 좀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네. 사실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네. 모든 이제 반도체 투자하시는 데는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이게 네. 보니까 1993년도부터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좀 오래됐죠. 오래된 네. 대표 지수인데 이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는 종목 투자 한도가 20%, 예, 최대 20%까지 되어 한 있고요. 종목당. 예, 네. 그렇게 되어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 정도, 8%가 맥스 투자 비중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TSMC를 더 담고 싶어도 네. 8%를 담을 수가 없고 네. ASML이나 엔비디아도 그 이상을 담을 수는 그렇죠.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점도 많이 진행이 되고 개별 기업들이 분명히 이제 앞으로는 M&A도 더 많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물론 승인이라는 과정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지금보다 더 적은 수의 기업들이 비중을 의미 있게 가져갈 텐데 아무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8%가 캡이다 보니까 좀 그 의미 있는 투자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희 반도체 ETF가 추종하는 지수는 네. 최대 20%까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ETF는 미국 직구 많이 하신 우리 트렌드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SMH라는 티커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상품이 하나 있고 이전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했던 미국 상장 ETF는
SOXX 엄청 핫하죠. 엄청 핫하잖아요. 네. 이 속스라는 네. ETF가 있는데 이 ETF가 원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정했었는데 지난달에 6월달에 이 지수를 바꿨습니다. 다른 지수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 네.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93년도에 나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기엔 좋지만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는 8%라는 캡이 좀 대표성을 좀 아무래도 좀 희석시켰다. 네. 예, 이런 이유들 때문에 좀 지수를 바꾼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최근 트렌드를 반영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미국 반도체 MV가 네.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도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정말 좋은 섹터에 투자되는 ETF 같습니다. 이거를 은행에 적금 넣듯이 좀 단기적으로 뭐 거치식으로 탁 넣고 어떤 기대 수익을 바라는 것보다는 꾸준히 정액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제 개인적 그냥 오늘 공부하면서 느낀 거예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뭐 정액 적립식으로. 네, 꾸준히. 저는 사실 네. 그 저희 ETF 중에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연금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연금은 이 잘 투자 상품을 못 바꾸시잖아요. 그렇죠. 안 바꾸시는 것도 있는데 네네. 저도 사실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는 산업은 뭐 앞으로도 뭐 전도 유망하고 그쵸. 계속해서 무슨 지금 이제 반도체라는 것도 뭐 AI 반도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있을 때는 저희 ETF를 투자하면은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연금 투자로 묻어두면 네. 예, 언젠가는 뭐 이렇게 열었을 때 좀 플러스 나 그렇죠. 있지 않을까. 어차피 네. 그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미국 반도체 ETF도 지금 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네, 말씀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모두 네.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네, 네, 네. 실제로 일부 자금들은 연금에서 이미 좀 들어오고 있다고 네. 보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호흡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좀 어떠셨어요? 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주제를 최대한 좀 쉽고 재밌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좀 약간 실패한 것 같아서. 왜요? 더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예, 더 재밌게 하면 나름의 그런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네. 말 못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생각합니다. 코덱스 미국 반도체 ETF 저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저도 한번 같이 투자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자산운용사의 김도영 팀장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